네, 대선이 이제 딱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도 사전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연합뉴스TV는 여야 대표와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판세와 남은 기간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보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사전 투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네. 둘째 날인데요. 어제가 17.57% 역대 최고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777만 명이나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이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 현장으로 불러 모았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먼저 울진 삼척 화재가 빨리 진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걱정이 되는데 제가 그제 고흥을 비롯해서 장성 쭉 이 전남 지역 순회 유세를 했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라고 말하기도 좀 굴복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집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그렇고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사전 투표율도 높았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어떤 네, 그런 면도 이유가 있겠지만 작용이 됐을까요?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층 결집이라기보다는 이제 중도적이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많은 실망, 또 분노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제주도에서 어제 올라왔는데 아침 해장국을 먹는데 예. 일반 시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야, 너무 충격을 받았다. 국민을 우습게 본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6시 되자마자 투표가 와서 지금 해장국 먹고 있다고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예. 이 질문은 사실 답이 명확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송영길 대표 모셨으니까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네.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쪽 다 결집이 있겠지만 결집의 강도와 내용이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막바지 최대 변수로 어쨌든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깜깜이 구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랑 맞물려서 이 영향력, 여파를 지금은 점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남은 4월 동안 결집 현상이 강화될까요? 아니면 역풍이 거세게 불까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도 김동연 후보랑 단일화해놓고 왜 내로는 안 부리냐 이렇게 예, 그 얘기를 공격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김동연 후보하고는 일관되게 서로 같이 교감을 해왔고 또 두 분이 TV 토론까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예.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까지 이미 제외 투표가 진행된 이후에 3차 TV 토론까지 다 하고 나서 새벽에 그것도 가정집에 가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예. 특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 엊그제까지 손가락 자르겠다. 저런 사람이 되면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폐 교대다. 주술에 걸리는 듯이 정권 교체만 외치다가 자격과 실력도 없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일을 맡겼다간 나라를 망친다고 극단적인 말을 했고 심지어 자신을 도와주시던 두 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완주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를 비판한 이준석 후보를 오히려 폐륜이라고 공격을 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게 됐잖아요. 참 이게 너무 정치를 희화화했다는 안타까움이 있고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영 좋지가 않잖아요. 억지로 끌려가는. 그래서 저는 이런 체제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당이 다당제를 보장하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분산하는 국회 추천 총리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것을 헌 우리 당과 무슨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당으로 가버리면서 어저께 안철수 후보님이 편지를 썼더라고요. 네네.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논리 모순 아니냐. 거기 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당제를 하고 이미 양당제에 굴복해놓고서 아니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데 왜 합당한다 그럽니까? 결국 합당한다는 것은 본인이 해왔던 모든
정치의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고 굴복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대 이상돈 교수님 말씀처럼 단일화가 아니라 굴복한 것이다. 한간에서는 이게 단일화가 아니라 단지화가 아니냐, 손가락 자른 거 아니냐 이런 평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많은 역풍이 계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말씀 중에도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이 정치개혁안, 다당제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이런 부분들을 송 대표께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조를 네. 하셨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의 민주당 선거의 굉장히 큰 선거 프레임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런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본인의 지금까지 정치 행보와 했던 말과 다른 지금 길을 걷게 됐단 말입니다. 그 무력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장에 공감대가 넓혀지고 안철수 후보도 둘이 단일화한 내용을 보니까 안철수 후보님이 주로 작성 같은데 예.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도 잘 모르는 일이라 그러고 예.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건 안철수 후보의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기 급조된 것이지 내용과 가치 정책을 조율한 게 아닙니다. 예. 뭐 윤석열 후보의 생각도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대선 끝나고 나면 완전히 분열되고 서로 간에 동상이몽의 싸움이 재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총리 추천 국회 추천제는 또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주장하면서 또 그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거를 보면서 이게 야합이라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제시한 국민통합 정치 계획안이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철수 후보도 이런 말을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 패배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의 이 정치 개혁안은 대선 이후에도 꾸준히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강압하는 구조. 마치 정권 교체를 안 하면 무슨 역사의 죄를 진다 이런 논리로 여든 야든 항상 단일화 압박이 강요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제3의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분석들은 하고 계시죠? 지금 물론 깜깜이 공표 금지 구간이긴 한데 네.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계속 접점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계략적인 그런 추세 흐름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은 상승세에 있었던 그래서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그야말로 초박빙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조사를 못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런 새벽 2시에 또 장제원 씨 매형 집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안방에서 둘이 밀실 야하듯이 해버린 이것이 큰 충격을 줘서 예. 오히려 저희들의 승리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식 이재명 후보식 통합정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일화 블랙홀의 이 통합정부의 의지가 조금은 좀 빨려드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더 강조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려가 아니라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이 다당제, 결선투표제, 국회 추천 총리제를 비롯한 위성정당 금지 같은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을 다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것들을 다 수용한 것인데 네, 정작 그거를 수용해 줬더니 안철수 후보는 다당제를 포기하고 양당제에 굴복해 버렸잖아요. 그냥 단순 지지를 나눠서 아예 당을 합당하겠다 했다는 것은 예, 스스로 자기까지 말이었던 정치 철학과 기초를 모두 다 포기하고 완전히 굴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것이 추진돼야 되는 더 정당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많은 중도적인 분들이 또 박수를 치고 있고 제가 5선 국회의원으로 20년 정치를 했는데 네.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당선 가능한 후보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국회 추천 총재를 수용하고 자기 임기도 1년까지 단축해 가면서 개헌을 1년 안에 하겠다고 한 후보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설령 좋아하지 않는 중도적인 분이라도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찍으면 저희는 172석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가능하잖아요. 입법이 예. 가능하고 윤석열 후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사가 계속 반복되는 상대방이 실수해서 무너지길 기다리는 이러한 제로섬 게임을 뭔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통합정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도 이 단일화 기자회견 과정에서 통합 정부를 강조를 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을 그야말로 관통하는 막바지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식 통합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통합정부의 핵심은 국회 총리 추천제 아닙니까? 근데 그게 빠져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통합정부라는 게 자신이 주도하여서 자기를 지지하는 각 지역 사람들 이렇게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과 토대를 배신하고 투항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통합정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관계도 통합정부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안철수 후보가 자기 당의 색깔, 국민의당을 유지하고 그 당원들과 함께 제3의 가치를 추진한 상태에서 연립정부를 했을 때 통합정부가 되는 거지. 완전히 윤석열 후보한테 굴복해서 아예 당을 통합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 대표를 보장받았니, 뭐 총리를 보장받았니 이런 나눠먹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굴복과 흡수죠. 인수합병이죠. 예. 어떤 면에서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당제를 보장해주고 결선 투표제를 보장해주고 국회 추천 총재를 통해 그야말로 연립정부, 통합정부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거죠. 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최근 민주당 선대위에서 윤석열 후보의 병역 회피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지 또 일부 유권자들은 좀 네거티브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미 법사위에서 나온 것처럼 82년도 병역 면제 받았을 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력 차이 0.7였는데 검사 임용 당시인 94년, 2000년은 0.2, 0.3으로 줄어든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그거 얼마나 중요한 근거입니까? 우리 이것은 네거티브를 넘어서 국군 통수권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 튼튼하고 저처럼 등치도 좋고 막 어퍼컷을 매기고 다니면서 힘있게 보이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검증돼야 될 일이고 네거티브 피로도를 이야기했는데 대장동에 비해서는 이거는 조족지혈 아닙니까? 입만 열면 대장동을 떠드는 윤석열 후보와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것은 그 대장동은 본인이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미. 네. 그래서 대장동 문제는 제가 수차례 공언했던 것처럼 특검 반드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특검 할 거냐 그랬더니 잘 말을 못 하잖아요. 예.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부산저축은행 비리부터 김만배 누나가 자기 아버지 집 사준 것까지 그 비리 의혹이 분명히 밝혀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병역 비리 문제는 우리 공정과 정의 상식을 말하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20대 남자들에게 남녀를 갈라쳐서 표를 얻고 있는데 우리 20대 남성들이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는 게 이 병역 기피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법대 연대 상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법대를 다니다가 고시 공부할 때 중간에 군대 가면 얼마나 고시 공부하기 아까워서 안 가려고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법사위에서 어떻게 시력차가 0.7였던 게 얼마 안 지나서 0.2, 0.3으로 시력차가 줄어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논란을 피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안과에 가서 바로 검증하면 나와요. 그걸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이번 선거운동 기간 되돌아보면 세대별 어떤 지지율을 볼 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이었던 젊은 층, 2030이라고 얘기를 하는 젊은 층,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 소위 말하는 인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결승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마지막 필승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20대 남성과 여성들의 마음이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V 토론을 보면 아시다시피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솔직히 뭘 잘 모르잖아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분들도 그냥 문재인 정부가 미워서 정권 교체를 해서 찍지만 마음이 흔쾌하지가 않아요. 예. 대부분 만나보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는데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주식시장인데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두고 있고 장모가 부동산 투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부동산과 주식이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재산 어떤 부분인데 그 두 개를 다 부정해서 부동산 투기로 재판을 받고 있고 장모는 그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 체제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장모와 부인이 하고 있고 본인도 혐의를 받고 있어 본인, 부인, 장모 모두가 범죄 가족이라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저는 나라를 맡기는 것은 정말 안철수 후보가 말한 대로 손가락 자를 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선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정말 동분서주 힘을 쏟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되돌아보면 가장 좀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할까요? 좀 기억에 남는 순간 언제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정권 교체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보궐선거 3군데 공천을 안 하고 예. 윤미향, 박덕흠, 이상직 윤리 제명 조치하겠다 결정하고 예. 국민통합 정치개혁안까지 이번에 발표를 해서 프레임이 이제 확실히 안철수 후보도 합당 자기들 합의할 때 그 물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프레임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들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의 702군데 재건축에 500% 용적률을 향상시켜주고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거기 있는 전세권자한테 입주권을 우선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예. 구룡마을 12,000세대 그리고 내곡동에 5만 호 직기 공급을 발표해서 상당한 서울이 반응이 있고 서울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저희들 개인의 고집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집단지성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 그 국민의 믿음이 표로 이어져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까지 기대하고 계십니까? 좀 근접한 승리가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저는 더 마지막까지 겸허한 자세로 뛰고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저는 그동안 비주류였다가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되자마자 제가 부동산 세제 완화시켰습니다. 종부세 9억을 11억으로 양도세 9억을 12억으로 일부 반대 또 청와대 반대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히 관철시켰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재명과 송영길 당이 뒷받침해서 새롭게 변화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해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산불 위기도 이게 기후변화 위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가뭄 위기입니다. 그래서 겨울 가뭄 때문에 너무 건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빈발할 겁니다. 이런 재해들이. 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준비된 이재명이지 알리백이 제 생에는 알리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말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누구를 뽑아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저나 이재명 후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반성해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겸허한 자세로 바꾸겠습니다. 아예 개인의 심리가 아니라 제도를 바꿔서 국민 통합 정치 체제를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172석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26년 검사만 하시던 분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끌고 가기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종합행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실력이 검증된 이재명 후보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